서울의 밤거리가 발 아래에서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 우뚝 솟은 넥서스 캐피털의 최상층 CEO 집무실은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선희 서진은 손에 든 태블릿 PC의 화면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화면 속에서 쉴 새 없이 변동하는 주가 그래프와 복잡한 재무제표들을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빠르게 훑어내리고 있었다. 넥서스 캐피털은 설립 5년 만에 대한민국 투자업계를 평정한 신화적인 기업이었고 그 중심에는 철의 여제라 불리는 이서진이 있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건조해진 목소리를 가다듬었고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짧고 간결한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인수합병팀을 회의실로 소집하라는 그녀의 명령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험이 서려 있었다. 서진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냉철한 판단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직관으로 수많은 기업을 무너뜨리고 또 일으켜 세워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그토록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 그 정보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회의실에 들어선 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임원들을 향해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경쟁사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며 임원들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어서 마치 상대 회사의 내부 전산망을 들여다보고 온 사람처럼 모든 기밀 사항을 꿰뚫고 있었다.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서진은 그들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경고를 대신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피로가 몰려오는 눈가를 문지르며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녀가 이토록 치열하게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린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함이었다.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에는 그녀의 또 다른 자아인 팬텀의 흔적이 담긴 낡은 USB 하나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6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천일그룹 해킹 사건의 주범이자 전설적인 해커 팬텀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었다. 퇴근길에 오른 서진의 검은색 세단은 미끄러지듯 도로를 질주하여 서울 외곽의 프라이빗한 고급 주택 단지로 향했다.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의 문이 열리자 회사에서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뜻한 어머니의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5 아이의 활기찬 목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첫째 도윤이는 노트북 화면에 복잡한 코드를 띄워놓고 있었고 둘째 시우는 경제신문을 읽으며 주식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다. 셋째 하은이는 거실 한쪽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고 넷째 지호는 정원에서 들려오는 기합 소리와 함께 무술 연습에 한창이었다. 막내 수아는 이젤 앞에서 캔버스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그림은 아이들의 비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서진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하루 일과를 물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엄마에게 안겼다. 이 아이들은 서진이 목숨보다 아끼는 보물이자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천재들이었다. 특히 첫째 도윤이는 엄마의 IT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 12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해킹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도윤은 서진에게 다가와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하여 자신이 보안 코드를 짰다고 자랑스럽게 말했고 서진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자신의 재능을 개화시킨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피어올랐다. 서진은 아이들에게 평범한 행복을 주고 싶었지만 그들의 DNA에 새겨진 천재성은 감출 수 없는 빛과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은 마치 소규모 학술 회의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고 갔다. 시우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고, 하은이는 신약 개발 뉴스에 대해 논평했으며, 서진은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적절한 조언을 곁들였다. 이 평화롭고 지적인 저녁 식사는 서진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해주는 유일한 치유제였다. 하지만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은 순식간이었고, 거실의 대형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가 그 시작이었다. 다음 뉴스입니다. 6년 전 의문의 해킹 공격으로 파산했던 천일그룹의 전 회장 강민혁 씨가 해외에서 재기에 성공하여 타이탄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복귀했습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화면에는 강민혁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었다. 서울한 세월 동안 더욱 날카로워진 눈매와 차가운 인상을 가진 그는 공항 입국장에서 수많은 기자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서진은 들고 있던 물잔을 꽉 쥐었고 미세한 떨림이 손끝에서부터 전해져 왔다. 강민혁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다. 지난 6년은 저에게 지옥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며 무엇보다 제 회사를 무너뜨렸던 그 비겁한 해커 팬텀을 반드시 찾아내어 법의 심판대, 아니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것은 명백히 서진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식탁에 앉아있던 아이들도 뉴스 내용에 집중하며 조용해졌고 특히 도윤이는 화면 속 강민혁을 유심히 관찰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화면 속 남자가 뿜어내는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했다. 서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TV를 끄고 아이들에게 후식을 먹자고 제안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강민혁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녀가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강민혁은 서진의 전남편이자 아이들의 친부였지만 그는 결혼 생활 내내 서진을 무시하고 학대했으며 불법적인 사업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냉혈한이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지키고 그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이용하여 천일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시스템을 마비시켰었다. 그날 밤 그녀는 팬텀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파멸시키고 아이들과 함께 종적을 감췄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더 거대해진 힘을 가지고 돌아와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서진은 서재로 들어가 암호화된 전용 회선을 통해 타이탄 그룹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타이탄 그룹은 이미 공격적인 M&A를 통해 국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고 그들의 다음 타깃이 넥서스 캐피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민혁은 단순히 기업을 키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무너뜨렸던 보이지 않는 적을 찾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는 이미 세계적인 해커들을 고용하여 6년 전의 로그 기록을 다시 파헤치고 있었다. 서진은 모니터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쌓아올린 이 완벽한 가정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다. 그녀가 지금의 지위와 명성을 얻은 것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만약 그녀가 팬텀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아이들은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었다. 게다가 민혁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 아이들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들 것이 뻔했다. 서진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지만 그곳에 민혁의 얼굴은 오려져 나가고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더욱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갑옷과도 같은 정장을 차려입은 채 출근길에 올랐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대형 스크린에는 타이탄 그룹이 넥서스 캐피털의 주요 투자처를 가로채기 위해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혁은 귀국하자마자 서진에게 정면 승부를 걸어온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서진의 숨통을 조여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려는 사냥개의 전략이었다. 집무실에 도착한 서진은 비서실장으로부터 타이탄 그룹 측에서 공식적인 미팅을 요청해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을 뿐더러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서진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팅을 수락하라고 지시하며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겁쟁이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여성 재벌이었고 5 아이를 지켜내야만 하는 강한 어머니였다. 한편 타이탄 그룹의 회장실에서 강민혁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와 해커들이 모니터를 주시하며 넥서스 캐피털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있었다. 민혁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넥서스 캐피털의 이서진, 꽤 재미있는 여자더군. 5년 만에 급성장한 배경이 수상해. 혹시 그녀 뒤에 팬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의 직감은 동물적이었고 그는 한 번 문먹잇감을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을 가지고 있었다. 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이서진의 프로필 사진을 집어들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차갑고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민혁은 그 눈빛 너머에 감춰진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었다. 그는 비서에게 이서진의 사생활, 특히 가족관계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숨겨둔 애인은 없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와. 그녀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 민혁의 명령은 잔혹했고 그의 탐욕스러운 손길은 서서히 서진의 가장 아픈 곳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유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제 뉴스에서 보았던 강민혁의 눈빛이 잊히지 않아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타이탄 그룹의 공개된 서버에 접속을 시도해 보았다. 12살 소년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한 우회 기술을 사용하여 방화벽을 건드려 보았지만 타이탄 그룹의 보안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다. 도유는 엄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흔적을 지우고 빠져나오려 했지만 그 짧은 접속 시도가 타이탄 그룹 보안팀의 레이더망에 아주 미세한 파동을 남기고 말았다. 타이탄 그룹 보안 관제실. 붉은 경고등이 잠깐 반짝이다 사라졌지만 수석 보안팀장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방금 외부에서 미세한 침입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패턴이 6년 전 팬텀의 방식과 묘하게 닮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위치는 어디서 접속한 거야?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여러 국가의 서버를 우회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우회 지점이 한국 내의 주거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민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군. 팬텀, 네가 한국에 숨어 있었어. 그는 즉시 해킹 시도가 있었던 시간대의 모든 트래픽을 분석하고 한국 내의 의심스러운 IP 주소를 전수조사하라고 윽박질렀다. 도윤의 작은 호기심이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 되었고 이로 인해 서진과 아이들의 은신처는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서진은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며 타이탄 그룹의 공격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동요하는 이사들을 진정시키고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적대적 인수를 방어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피어올랐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듯한 서늘한 느낌. 그녀는 회의 도중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고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보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엄마에게 자신의 실수를 말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생인 시우가 형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도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다. 5 아이들 사이에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방식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진은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타이탄 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강화된 것을 감지하고 의아해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변화였지만 민혁의 성격을 아는 그녀로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누군가 그들을 건드렸어. 설마. 서진의 머릿속에 도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엄마이자 천재 해커인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려 자신의 집 보안 로그를 확인했고 도윤의 방에서 외부로 나가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발견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윤아. 그녀는 탄식하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 시간 문제였다. 민혁이 이 흔적을 따라 집 앞까지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 서진은 눈을 감고 결단을 내려야 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그리고 싸운다면 어디까지 자신을 드러낼 것인가. 어둠 속에서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5명의 아이가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서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검은색 노트북을 꺼냈다. 그것은 팬텀의 전용 무기였다. 네가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강민혁. 다음 날 아침 넥서스 캐피털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타이탄 그룹이 퍼뜨린 악성 루머는 증권가 찌라시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서진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법적 대응을 지시했지만 타이탄 그룹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넥서스 캐피털의 자금줄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들은 금융당국에 넥서스 캐피털의 회계 부정을 제보하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치졸하고 더러운 수법을 총동원하여 서진을 압박했다. 서진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팬텀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타이탄 그룹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강민혁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기에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합법적인 방어 수단만을 강구해야 했다. 민혁은 서진이 넥서스 캐피털의 CEO라는 사실만 알 뿐 그녀가 과거 자신을 파멸시켰던 해커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기에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만 했다. 한편 학교에서 돌아온 5남매는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감지하고 거실에 모여 앉았다. 거실의 대형 TV에서는 넥서스 캐피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나오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이서진 대표 경영위기라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뉴스 화면과 엄마의 지친 표정을 번갈아 떠올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둘째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엄마 회사를 공격하고 있어. 타이탄 그룹. 그들이 주범이야. 경제와 금융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시우는 태블릿 PC로 타이탄 그룹의 자금 흐름과 최근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공매도 세력을 이용해서 넥서스 캐피털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언론 플레이로 신용도를 깎아내리고 있어 아주 악질적인 수법이야. 시우의 설명에 셋째 하은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가 요즘 잠도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수치가 위험 수준이야. 이러다간 정말 쓰러지실지도 몰라. 첫째 도윤이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어제 호기심에 타이탄 그룹의 서버를 건드린 것이 이 사태의 방아쇠가 된 것만 같아 괴로웠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동생들을 향해 비장하게 말했다.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 해. 타이탄 그룹이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고를 보내자. 도윤의 제안에 넷째 지호와 막내 수아도 눈을 반짝이며 동의했다. 무술 천재인 지호는 내가 가서 그 회장놈을 혼내줄까? 라고 물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싸울 거야. 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도윤의 방을 임시 작전 본부로 삼아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도윤은 메인 해커로서 공격을 주도하고 시우는 타이탄 그룹의 가장 아픈 곳인 물류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어 공격 좌표를 설정했다. 하은이는 형제들의 컨디션을 조절하며 간식을 챙겼고 수아는 작전이 성공했을 때 타이탄 그룹의 메인 서버 화면에 띄울 경고 메시지를 디자인했다. 지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방문 앞을 지키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이것은 천재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 준비한 작지만 매운 반격의 서막이었다. 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엄마에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코딩 기술과 자신이 독학으로 익힌 최신 해킹 기법을 결합하여 타이탄 그룹의 방화벽을 우회하는 유령 코드를 작성했다. 이번 공격의 목표는 타이탄 그룹의 핵심 물류센터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그들의 배송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시우가 옆에서 타이밍을 알려주었다. 지금이야. 물류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는 틈을 노려 도윤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이탄 그룹의 중앙 물류센터에서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자동화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며 분류 로봇들이 멈춰섰고 배송 트럭들의 출입 게이트가 봉쇄되어 버렸다. 전산망에는 수아가 디자인한 귀엽지만 섬뜩한 해골 마크와 함께 가족을 건드리지 마라라는 짧은 메시지가 팝업창으로 떠올랐다. 단 10분간의 짧은 시스템 마비였지만 이로 인해 타이탄 그룹은 수십억 원의 손실과 함께 대외적인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같은 시각 타이탄 그룹 회장실에서 보고를 받은 강민혁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작 10분 만에 물류망이 뚫렸다고? 보안팀은 뭐 하고 있었어?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곧 보안팀장이 가져온 로그 분석 보고서를 보며 그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회장님, 이번 공격은 단순한 디도스 공격이 아닙니다. 침투 방식이 매우 정교하고 사용된 코드의 패턴이 6년 전 우리 그룹을 무너뜨렸던 팬텀의 초기 코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민혁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팬텀. 역시 살아있었어. 내 예상이 맞았군. 그는 넥서스 캐피털을 공격하자마자 이런 반격이 들어왔다는 것은 팬텀이 넥서스 캐피털과 깊은 연관이 있거나 이서진의 배후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확신했다. 민혁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이서진, 내 뒤에 숨어있는 쥐새끼가 반응을 보였어. 아주 흥미로워지는군. 그는 즉시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을 고용하여 이번 공격의 발신지를 역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비록 도윤이 IP를 우회했지만 민혁은 돈과 권력으로 전 세계의 통신망을 뒤질 기세였다. 한편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거실에서 놀고 있었지만 어딘가 들떠 보이면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진은 직감적으로 아이들이 무슨 일을 벌였다는 것을 눈치챘고 조용히 도윤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도윤은 엄마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우리가 타이탄 그룹을 좀 혼내줬어요. 죄송해요. 서진은 아들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나 기특하고 고마웠지만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기에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는 도윤을 안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아, 마음은 고맙지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들이야. 서진은 즉시 도윤의 노트북을 켜고 아이들이 남긴 흔적을 확인했다. 다행히 도윤의 실력은 수준급이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보였다. 서진은 밤을 새워가며 도윤이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완벽하게 지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타이탄 그룹의 추적 경로를 교란하고 해킹의 발신지를 해외의 엉뚱한 서버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강민혁은 이 공격을 통해 팬텀의 존재를 확신했을 것이며 이제부터는 더욱 집요하게 자신과 아이들을 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의 작은 반란은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사자의 우리 문을 활짝 열어버린 셈이었다. 다음 날 타이탄 그룹은 넥서스 캐피털에 대한 공격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 민혁은 언론을 통해 차세대 인재 육성 자선 파티를 개최한다고 발표하며 국내 유력 인사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모두 초대했다. 물론 그 초대 명단의 최상단에는 넥서스 캐피털의 이서진 대표가 올라 있었다. 명목상은 자선 파티였지만 실상은 서진을 불러내어 그녀의 주변을 탐색하고 혹시 모를 팬텀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함정이었다. 초대장을 받아든 서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동반 자녀 참석 필수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민혁은 서진에게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만약 아이들이 온다면 그들을 인질 삼아 서진을 압박할 계획이었다. 서진은 이 파티에 참석하지 않으면 넥서스 캐피털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무언의 협박을 일궈냈다. 피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아이들을 그 위험한 곳에 데려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다. 거실에서 초대장을 훔쳐본 시우와 하은이는 엄마 몰래 형제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다. 엄마 혼자 그 호랑이 굴에 보낼 수는 없어. 우리가 같이 가서 엄마를 지켜야 해. 지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다. 내가 경호원 역할을 할게. 수아도 거들었다. 내가 그 아저씨 얼굴을 그려서 몽타주를 남겨놓을게.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다. 우리가 누구 자식인데 엄마가 천재라면 우리도 천재야. 가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그 아저씨 길을 죽여놓고 오자. 결국 서진은 아이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파티 참석을 결정했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절대 튀는 행동하지 말고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해. 그리고 낯선 사람이 주는 건 절대 먹지 말고. 서진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드레스 안쪽에 초소형 호신용 무기를 숨기고 아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칩을 옷깃에 달아주었다. 이것은 파티가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과도 같았다. 파티 당일 서울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찼다. 서진이 5 아이와 함께 행사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서진의 우아한 자태와 인형같이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5 아이의 등장은 단연 파티의 하이라이트였다. 하지만 서진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행사장 중앙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강민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혁은 서진과 아이들을 보자마자 묘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길은 서진을 지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훑어내렸고 특히 자신과 너무나 닮은 도윤과 시우를 보았을 때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서진 대표,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꼬마 신동들은? 민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며 차가운 미소로 응대했다. 제 아이들입니다. 회장님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죠. 민혁은 서진의 방어적인 태도에 더욱 흥미를 느꼈다. 그는 무릎을 굽혀 도윤과 눈을 맞추며 물었다. 이름이 뭐니? 아주 똑똑하게 생겼구나. 도윤은 민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도윤입니다. 아저씨 회사의 보안 시스템 좀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구멍이 많던데요. 도윤의 당돌한 말에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고 서진은 황급히 도윤의 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민혁은 도윤의 말에서 며칠 전 있었던 해킹 사건의 냄새를 맡았고 동시에 이 아이에게서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민혁은 일어서서 서진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다. 아이들이 참 재주가 많군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뛰어난 걸까요? 아빠가 누구인지 참 궁금해지는군요. 그의 숨결이 서진의 목덜미에 닿자 서진은 소름이 끼쳐 뒷걸음질 쳤다. 민혁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남기고 돌아섰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그것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저 아이들의 DNA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해. 그리고 이서진의 뒷조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아주 작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서진과 5 아이들은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민혁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6년간 지켜온 비밀의 벽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진은 아이들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아이들을 지켜내겠노라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민혁이 준비한 카드가 얼마나 잔혹하고 치명적인지를.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그랜드 볼룸의 연회장은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평화로웠지만 이서진에게는 숨막히는 전장과도 같았다. 강민혁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와 아이들을 쫓았고 그 눈빛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잔혹함과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듯한 희열이 공존하고 있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보호하려 했지만 5 아이가 뿜어내는 비범한 기운은 이미 민혁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뒤였다. 주변의 재계 인사들이 서진에게 인사를 건네며 다가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민혁의 구두굽 소리만이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민혁은 샴페인 잔을 천천히 흔들며 서진과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고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주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었다. 그는 일부러 몸을 숙여 둘째 시우와 눈을 맞추며 최근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듯한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보통의 아이라면 당황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금융 천재인 시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와 환율 변동의 상관관계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시우의 대답은 전문 애널리스트 뺨치는 수준이었고 이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민혁의 눈동자가 흥미로움으로 번뜩였고 그는 시우의 대답에서 자신의 냉철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발견하고 전율을 느꼈다. 그는 시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넷째 지호가 번개 같은 속도로 민혁의 손목을 낚아챘다. 지호는 어린아이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으로 민혁의 손을 제지하며 낯선 사람의 접촉은 사양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무술 신동인 지호의 반사신경과 눈빛은 잘 훈련된 경호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고 민혁은 잡힌 손목에서 느껴지는 통증보다 아이가 보여준 잠재력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서진은 황급히 지호를 제지하고 민혁에게 사과했지만 민혁은 오히려 소리내어 웃으며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아이들의 비범함이 우연이 아니며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민혁은 서진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아이들이 정말 특별하게 자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뼈 있는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는 서진이 지난 6년 동안 자신에게서 훔쳐간 것이 단순한 돈이나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이자 후계자들이었음을 깨닫고 분노와 소유욕에 불타올랐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고 미리 매수된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다. 웨이터는 실수인 척하며 막내 수아의 발치에 주스잔을 떨어뜨렸고 수아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서진이 수아를 살피며 괜찮은지 확인하는 사이 웨이터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포크를 수거하여 손수건에 감싸 주머니에 넣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포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이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는 서진에게 다가가 잠시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고 서진은 아이들을 잠시 첫째 도윤에게 맡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 테라스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진의 뜨거운 볼을 식혀주었지만 등 뒤에 서 있는 민혁의 존재감은 그녀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민혁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6년 전 그날 밤 서진이 사라졌던 때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서진이 왜 자신을 떠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철저하게 종적을 감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짧게 대답하며 과거의 일은 잊고 각자의 삶을 살자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자신은 한 번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되찾는 성미라며 서진을 압박했다. 그는 넥서스 캐피털에 대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며 서진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결국 자신의 손바닥 위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진은 민혁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이미 팬텀의 정체에 근접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고 만약 그가 아이들의 친권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법적으로 막아내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서진은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테라스를 빠져나왔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파티장을 떠났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진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한편 파티가 끝난 후 민혁은 타이탄 그룹 본사의 지하 벙커에 위치한 보안센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스카우트된 최정예 화이트 해커들과 용병 해커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민혁의 지시를 받아 24시간 넥서스 캐피털과 서진의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민혁은 수석 엔지니어에게 며칠 전 있었던 물류센터 해킹 사건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엔지니어는 모니터에 복잡한 코드를 띄우며 이번 공격에 사용된 알고리즘의 일부가 6년 전 천일그룹을 붕괴시켰던 팬텀의 고유 시그니처와 99% 일치한다고 보고했다. 민혁의 눈이 번뜩였고 그는 도윤이 파티장에서 했던 말,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많다는 당돌한 발언을 떠올렸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넥서스 캐피털의 배후, 아니 어쩌면 이서진의 집안에 그 전설적인 해커 팬텀이 숨어 있거나 놀랍게도 그 아이들 중 누군가가 팬텀의 기술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이었다. 민혁은 전율을 느끼며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타이탄 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다. 천재 해커의 능력을 가진 자신의 핏줄이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후계자는 없었다. 몇 시간 뒤 유전자 분석센터에서
긴급 퀵서비스가 도착했고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개봉했다. 결과지에는 수아와 민혁의 유전자 일치 확률이 99.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민혁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찾았다. 내 아이들, 그리고 나의 팬텀. 그는 이제 서진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빼앗아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당장 이서진에게 친권 확인 소송과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민혁은 보안팀장에게 프로젝트 사냥개를 발동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서진의 자택 IP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그들의 방어망을 뚫고 집안 내부의 CCTV와 스마트 기기들을 해킹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불법적인 작전이었다. 민혁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무자비한 사냥을 시작했고 그의 목표는 서진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붕괴시켜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화면 속 서진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6년 전의 치욕을 배로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그 시각 서진의 집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파티장에서 느꼈던 민혁의 위협적인 기운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첫째 도윤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집안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켰고 외부에서의 침입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엄마, 놈들이 오고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공격이에요. 도윤의 말에 서진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민혁이 벌써 행동에 나선 것이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침실로 올려보냈지만 도윤만은 남아서 엄마를 돕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서진은 그런 아들을 말릴 수 없었고 두 모자는 나란히 앉아 사이버 전장에 뛰어들었다. 서진은 6년 만에 다시 팬텀으로서의 감각을 깨우며 타이탄 그룹이 보내오는 악성 코드들을 하나하나 막아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모니터 화면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방어 코드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적들의 공격은 끝이 없었고 그들은 마치 좀비 떼처럼 끊임없이 약점을 파고들었다. 도윤은 엄마의 실력에 감탄하면서도 혼자서 거대 기업의 공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달았다. 그는 몰래 자신의 형제들에게 SOS 신호를 보냈고 잠자리에 들었던 시우, 하은, 지호, 수아는 각자의 태블릿과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모여들었다. 시우는 공격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서버 비용 결제망을 교란했고 하은이는 바이러스의 패턴을 생물학적 바이러스처럼 분석하여 변종 코드를 예측했다. 수아는 해킹 툴의 UI를 조작하여 공격자들의 화면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지호는 물리적 침입에 대비해 집안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센서를 점검했다. 5 아이와 엄마가 하나 되어 펼치는 방어전은 기적과도 같았다. 타이탄 그룹의 해커들은 난생 처음 보는 변칙적인 방어 기술에 당황하며 속수무책으로 튕겨나갔고 민혁의 회심의 일격이었던 프로젝트 사냥개는 실패로 돌아갔다. 새벽 동이 터올 무렵 공격은 멈췄고 서진의 집은 고요를 되찾았다. 서진은 지쳐 쓰러져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녀가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고 동시에 그녀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진의 집 앞에 도착한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평화를 깨뜨렸다. 배달된 서류 봉투 안에는 민혁이 보낸 친권 확인 소송장과 함께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내 아이들을 돌려받으러 가겠다. 좋은 말로 할 때 문을 여는 게 좋을 거야. 서진은 종이를 구겨쥐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민혁은 이제 법을 무기 삼아 가장 합법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팬텀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로는 민혁의 막대한 자금력과 법무팀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고 전면전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뺏기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인가?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그녀가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였다. 한편 강민혁은 사무실에서 간밤에 해킹 실패 보고를 받고 분노 대신 기묘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다. 역시 보통이 아니야. 그 집 안에 있는 건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었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였지. 그는 다섯 아이와 서진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시너지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팬텀의 능력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이제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 서진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민혁은 인터폰을 눌러 경호팀장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이서진의 집으로 갈 준비를 해. 그리고 변호사들을 대동해. 오늘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웃어 보였다. 오늘이야말로 6년 묵은 체증을 내려보내고 자신의 왕국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을 손에 넣는 날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성난 어미 사자가 지키고 있는 굴속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강민혁이 이끄는 검은색 세단 행렬이 이서진의 저택 앞마당을 점령하듯 들어선 것은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인 이른 시각이었다. 수십 명의 경호원과 변호인단이 도열한 가운데 차에서 내린 강민혁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왔다. 서진은 굳게 닫힌 현관문 뒤에 서서 인터폰 화면을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다섯 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2층 안전 가옥으로 대피시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오지 말고 방 안의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보라고 당부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소파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았고 그의 변호사들은 탁자 위에 친권소송 관련 서류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서진은 민혁의 맞은편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민혁은 서진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집이 꽤 좋군. 하지만 내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너무 좁고 초라해. 타이탄 그룹의 후계자들에게는 왕궁 정도는 되어야지. 그는 탁자 위에 서류 중 하나를 집어 서진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는데 그것은 어제 퀵서비스로 보냈던 유전자 검사 결과 원본이었다. 99.999%.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 아이들은 내 핏줄이고 내 제국을 이어받을 정당한 소유물이야. 서진은 소유물이라는 단어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대꾸했다. 아이들은 물건이 아니야. 당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는 더더욱 아니고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친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야? 민혁은 서진의 질문에 코웃음을 치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유? 간단해. 그 아이들이 천재라는 걸 알았으니까. 6년 전 나를 무너뜨린 그 빌어먹을 해커. 팬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지. 민혁의 말에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아직 서진이 팬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천재성을 통해 팬텀과의 연관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데려가 자신의 입맛대로 훈련시켜 타이탄 그룹을 세계 최고의 데이터 제국으로 만들 계획을 늘어놓았다. 서진의 머릿속에는 6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시 그녀는 강민혁의 아내이자 천일그룹의 안주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우연히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기밀 문서를 통해 그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었다. 천일그룹은 표면적으로는 바이오 및 IT 기업이었지만 뒤로는 불법 생체 실험과 개인 정보 해킹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무기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 실험의 대상에는 힘없는 고아들과 노숙자들, 심지어 정적들의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서진은 뱃속의 아이들이 살인자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와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숨겨왔던 해킹 능력을 총동원하여 천일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했고 키메라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백업 서버까지 영구적으로 파괴해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비자금 장부와 불법 실험 영상을 전 세계 언론과 수사기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것이 바로 전설적인 해커 팬텀의 탄생이자 천일그룹 몰락의 진실이었다. 회상에서 깨어난 서진은 눈앞의 민혁을 보며 더욱 굳은 결심을 했다. 과거의 그 악몽 같은 프로젝트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그의 손에 아이들을 넘길 수는 없었다. 서진은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법이 당신 편일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아. 당신이 어떤 더러운 수를 써도 내 아이들은 내가 지켜. 서진의 당당한 태도에 민혁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신사적인 척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민혁은 손가락을 튕겨 변호사들을 뒤로 물리고 서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이서진,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나 본데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야. 네가 순순히 아이들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넥서스 캐피털을 공중분해시키는 것으로 시작할 거야. 네가 가진 모든 돈과 명예를 뺏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다음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된 내게서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뺏어오면 그만이니까. 그의 협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타이탄 그룹의 자본력이라면 넥서스 캐피털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때 2층 계단참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진과 민혁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5 아이가 나란히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유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있었고 시우와 하은, 지호, 수아도 각자의 무기를 들고 있었다. 민혁은 아이들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값비싼 보석을 발견한 탐욕스러운 수집가의 표정이었다. 오, 나의 작은 천재들, 아빠가 왔다. 이제 저 좁은 방구석에서 나와 넓은 세상으로 갈 시간이다. 도유는 민혁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노트북 화면을 조작하여 거실의 대형 TV와 연결했다. 화면에는 방금 민혁이 서진을 협박했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형과 함께 타이탄 그룹이 넥서스 캐피털을 불법적으로 공격한 정황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띄워졌다. 도유는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고요? 아빠는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지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랑 살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들은 경찰에 보내질 거예요. 12살 아이의 당돌한 반격에 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박수를 치며 폭소했다. 하하, 역시 내 아들이야. 그 배짱과 기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지만 도윤아, 네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단다. 이 세상은 증거만으로 움직이지 않아. 힘이 정의를 만드는 법이지. 민혁은 어디선가 전화를 걸어 짧게 지시를 내렸고 곧이어 텔레비전 화면의 뉴스가 속보로 바뀌었다. 넥서스 캐피털 이서진 대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시작. 서진은 화면을 보며 경악했다. 민혁은 이미 검찰 고위층을 매수하여 서진을 범죄자로 엮을 준비를 끝마쳐둔 상태였다. 아이들이 모은 증거가 경찰에 넘어가기도 전에 서진이 먼저 구속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민혁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서진을 내려다보았다. 보았나?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손바닥 아니야. 지금 당장 친권 포기 각서에 도장 찍어
그러면 감옥행은 면하게 해주지. 그것은 악마의 거래 제안이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엄마를 부르고 있었고 민혁의 경호원들은 위압적인 자세로 거실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 괴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서진의 눈빛이 흔들림을 멈추고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민혁, 당신은 정말 변한 게 없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오만하고 멍청해. 서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민혁은 눈썹을 꿈틀거렸다. 서진은 천천히 민혁에게 다가가며 그동안 숨겨왔던 서늘한 살기를 드러냈다. 당신이 그렇게 찾고 싶어 하던 팬텀. 그게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민혁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진의 말뜻을 이해하려 애쓰며 그녀의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닌 6년 전 자신의 제국을 불태워버렸던 파괴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서진은 민혁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내가 바로 팬텀이야. 당신의 그 잘난 천일 그룹을 무너뜨린 게 바로 나라고. 그리고 이번에도 네가 내 아이들을 건드린다면 타이탄 그룹도 똑같이 잿더미로 만들어줄게. 그녀의 고백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원수가 바로 자신의 코앞에, 그것도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였다니.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기묘한 희열이 뒤섞인 민혁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네가 팬텀이라고? 그 가정주부였던 네가? 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거짓말 마. 넌 그저 내 돈이나 축내던 여자였어.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진의 눈에서 보이는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아이들의 천재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러자 거실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민혁이 가져온 태블릿과 변호사들의 노트북 화면에 해골 마크와 함께 팬텀 IS-100K라는 문구가 떴다. 이것은 서진이 민혁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신호탄이었다. 민혁은 빨갛게 전멸하는 화면들을 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좋아, 아주 좋아. 네가 팬텀이라면 이야기가 더 쉬워지지. 널 잡아서 평생 내 지하 감옥에 가두고 아이들을 낳게 하고 내 시스템을 위한 노예로 부려주마. 민혁의 광기는 극에 달했고 그는 경호원들에게 서진과 아이들을 당장 끌고 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2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도유는 미리 준비해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집안의 모든 스피커에서 고주파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거실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지호가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현란한 발차기로 민혁의 가장 가까운 경호원을 쓰러뜨렸다. 엄마, 지금이야. 지호의 외침과 함께 서진은 민혁의 급소를 가격하고 혼란을 틈타 아이들이 있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민혁은 바닥에 뒹굴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악을 썼다. 잡아! 한 명도 놓치지 마. 전연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잡아와. 경호원들이 계단을 향해 몰려들었지만 도윤이 조작한 스마트 홈 시스템이 계단의 조명을 끄고 난간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접근을 차단했다. 서진과 아이들은 미리 준비해둔 비밀 통로가 있는 서재로 대피했다. 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을 확인했고 아이들은 겁먹은 표정 대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이제 진짜 전쟁이에요? 시우가 묻자 서진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써서 저 악당을 무너뜨리자. 서재의 비밀 문이 닫히고 그들은 집안의 비밀 벙커로 사라졌다. 밖에서는 민혁이 분노에 차서 집안을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진의 가족은 이미 반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비밀 벙커 안은 최첨단 서버실을 방불케 하는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서진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지난 5년간 조금씩 준비해온 최후의 요새였다. 서진은 메인 컴퓨터에 전원을 켰고 5개의 모니터가 환하게 밝혀졌다. 도윤아, 타이탄 그룹의 메인 서버 우회 경로 확보해. 시우야, 놈들의 자금 흐름 추적하고. 하은아, 민혁의 생체 리듬 데이터 해킹에서 약점이 있는지 찾아봐. 지호랑 수아는 외부 CCTV 감시하면서 놈들의 동선을 파악해. 엄마의 지시에 따라 5명의 천재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눈빛은 프로페셔널했다. 서진은 중앙 모니터 앞에 앉아 자신의 고유 코드인 팬텀 키를 입력했다.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엄마 이서진이 아닌 전설의 해커 팬텀으로 돌아와 있었다. 6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든든한 5명의 지원군이 함께였다. 한편 거실에 남겨진 민혁은 흠뻑 젖은 채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진이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집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타이탄 그룹의 사이버 부대에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목표는 이 집의 내부 서버다. 모든 방화벽을 태워버리고 쥐새끼들을 끌어내. 이제 서울의 한복판에서 거대 재벌 그룹과 천재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혁은 부하들이 가져온 건조한 수건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위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서진,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넌 결국 내 발밑에 엎드리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아이들은 내가 완성할 최고의 작품이 될 테고. 그의 집착은 이미 사랑이나 부성애를 넘어선 병적인 소유욕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벙커 안에서 서진은 타이탄 그룹의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음을 들었다. 수만 개의 악성 봇들이 그녀의 서버를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환영한다, 강민혁. 내 지옥에 제 발로 들어온 걸. 그녀는 엔터키를 눌러 첫 번째 반격 코드를 전송했다. 그것은 타이탄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의 서버를 도미노처럼 마비시킬 트로이의 목마였다. 전쟁의 서막은 올랐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잔혹한 게임이 시작되었다. 지하 벙커의 두꺼운 강철문이 굳게 닫히자마자 외부의 소음은 차단되고 오직 고성능 서버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탁원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서진은 중앙 통제 의자에 앉아 5개의 대형 모니터를 번갈아 주시하며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아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방어 코드는 도윤의 손을 거쳐 더욱 복잡한 미로가 되었고 시우의 계산을 통해 적들의 예상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 방어가 아니라 천재적인 두뇌들이 실시간으로 교감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디지털 요새였다. 밖에서는 강민혁이 고용한 용병 해커들이 타이탄 그룹의 막강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벙커의 방화벽을 두들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번번이 허탕을 치고 있었다. 타이탄의 공격 코드가 침투하려는 순간 하은이가 분석한 생체 리듬 알고리즘을 변용한 바이러스가 침입자를 감염시켜 무력화시켰고 수아가 조작한 인터페이스는 해커들에게 가짜 데이터를 보여주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민혁의 해커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 한 명의 팬텀이 아니라 마치 6개의 자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괴물과 같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거실에 남겨진 민혁은 태블릿을 통해 공격이 실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분노로 고함을 질렀고 주변의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화풀이를 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이 고작 여자 하나와 어린아이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서진이 6년 전 자신을 무너뜨린 그 전설적인 해커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치욕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반드시 굴복시켜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비틀린 정복욕을 더욱 불태우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회장님, 디지털 공격으로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방어 체계는 기존의 논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보안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혁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해결해. 전기를 끊어버려. 물도 공조 시스템도 다 차단해. 그 안을 찜통으로 만들어서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 민혁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저택의 메인 전원이 차단되었고 벙커 안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비상등의 붉은 빛으로 바뀌었다. 에어컨이 멈추자 서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순식간에 벙커 안을 메우기 시작했다. 벙커 안. 갑작스러운 정전과 함께 온도가 오르자 아이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윤은 침착하게 비상 전력 시스템을 가동했고 서진은 아이들을 독려하며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이끌었다. 당황하지 마.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는 이 정도 더위에 지지 않아. 서진의 단단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시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서진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민혁은 아이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혁은 단순히 전기를 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악랄한 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요 언론사 국장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내 전처 이서진이 정신질환으로 아이들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해요. 당장 기사 내세요. 여론을 움직여야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인터넷 기사로 도배되었고 비운의 재벌 회장, 정신 나간 전처로부터 아이들 구출 작전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다. 벙커 안에서 뉴스를 확인한 시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저 사람이 뉴스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금당했다니요. 우린 엄마랑 싸우고 있는 건데. 서진은 화면 속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민혁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혁은 서진의 가장 큰 약점인 모성애를 공격하는 동시에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고립시키려는 심산이었다. 여론이 민혁의 편으로 기울면 그가 벙커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와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게 될 것이 뻔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우리도 반격해야 해. 서진은 결단을 내린 듯 도윤에게 지시했다. 도윤아, 판도라의 상자 프로젝트 실행해. 6년 전 데이터뿐만 아니라 최근 타이탄 그룹이 저지른 불법 로비와 주가 조작 증거들 싹 다 풀어서 방송국 서버에 직접 꽂아 넣어. 도윤은 엄마의 지시에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타이탄 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테라바이트급 데이터가 전 세계 주요 언론사와 사법 기관 서버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진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여 복구시킨 뒤 벙커 안의 상황을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하기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서진입니다. 지금 강민혁 회장이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저희 집을 불법 점거하고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화면에는 땀에 젖은 채 열심히 컴퓨터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밖에서 문을 부수려 하는 용역들의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민혁이 조작한 여론과 서진이 보여주는 생생한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인터넷 세상은 혼란에 빠졌다.
민혁은 자신의 거짓말이 실시간으로 반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성을 잃었다. 저 망할 여자가 당장 문 뜯어 드릴 가져와서 저 문짝을 갈아버리란 말이야. 그의 고함과 함께 밖에서는 굉음이 들려왔고 두꺼운 강철문에 드릴날이 박히며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물리적 방어선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호는 문 앞에 서서 무술 자세를 취하며 비장하게 말했다. 놈들이 들어오면 내가 막을게. 형이랑 누나들은 계속 해킹해. 서진은 지호의 어깨를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호야. 너 혼자서는 무리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 그때 조용히 구석에서 무언가를 배합하고 있던 셋째 하은이가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급조한 화학용액이 담긴 병들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청소용 세제랑 비료를 섞어서 만든 급조 최루액이에요. 문이 열리면 이걸 던져서 놈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요. 냄새가 좀 독하겠지만 효과는 확실할 거예요. 의학 및 화학 천재인 하은이의 기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드릴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쾅하는 소리와 함께 강철문이 뜯겨나갔다. 자욱한 먼지와 함께 민혁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치려던 순간 하은이가 만든 용액병들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병이 바닥에 깨지면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앞서 들어오던 경호원들은 눈과 코를 감싸쥐며 고통스럽게 기침을 해댔다. 그 틈을 타 지호가 날렵하게 뛰어올라 선두의 선거구의 남자를 쓰러뜨렸고 좁은 입구를 막아서며 일당백의 기세로 맞서 싸웠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방독면을 쓴 민혁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연기를 뚫고 벙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엉망이 된 내부와 겁먹은 아이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서진을 보며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게임 오버다. 이서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 내 손안이야. 그는 손짓으로 경호원들에게 아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아이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며 저항했다. 서진은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며 민혁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타이탄 그룹의 모든 금융 데이터가 영구 삭제될 거야. 백업 서버까지 동시에 날아가도록 설정해뒀어.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돈이 영원히 되는 꼴을 보고 싶어? 그것은 서진이 준비한 최후의 자폭 스위치였다. 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위인이었기에 전 재산이 날아간다는 위협은 그 무엇보다 강력했다. 설마 네가 정말 그걸 누를 배짱이 있을까? 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자가 되겠다고? 민혁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서진을 도발했지만 서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범죄자? 이미 넌 살인미수범이야.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될 거야.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서진의 엄지손가락이 리모컨 버튼 위에 올려졌다. 벙커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누구 하나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시우가 조용히 외쳤다. 엄마, 타이탄 그룹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아까 보낸 데이터가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모니터 중 하나에서 뉴스 특보가 흘러나왔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타이탄 그룹의 불법 생체 실험과 로비 의혹을 보도하고 있었고 검찰이 타이탄 그룹 본사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는 자막이 떴다. 민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고 그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일 것이 뻔했다. 민혁은 상황이 급변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 서진과 아이들을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회사를 수습해야만 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팬텀과 천재 아이들을 놓칠 수는 없었다. 갈등하는 민혁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좋아,
오늘은 물러가 주지. 하지만 착각하지 마. 이건 휴전이 아니야.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뼈도 못 추리게 씹어먹어 줄 테니까.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친 뒤 경호원들을 데리고 벙커를 빠져나갔다. 민혁이 사라지고 난 뒤 서진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실 그 리모컨은 작동하지 않는 가짜였다. 진짜 삭제 코드는 이미 도윤의 서버에 예약되어 있었지만 민혁을 속이기 위한 심리전이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엄마를 부축했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서진은 알고 있었다. 민혁은 절대 포기할 위인이 아니며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더 잔혹한 방법으로 공격해올 것임을 오늘 밤은 간신히 넘겼지만 내일은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5명의 천재 아이들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오늘 전투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자각하고 성장했다. 도윤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아까 보낸 데이터는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타이탄 그룹의 비밀 장부에 심어놓은 백도어가 아직 살아있어요. 놈들이 수습하느라 정신없을 때 우리가 먼저 끝장을 내요. 시우도 안경을 고쳤으며 거들었다. 자금줄을 완전히 말려버리죠. 그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을 동결시킬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진은 아이들의 듬직한 모습에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래, 이제 방어는 끝났어. 공격이다. 강민혁이 가진 모든 것을,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제국을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자. 서진은 다시 중앙통제 의자에 앉았고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찢겨진 문 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벙커 안의 모니터들은 더욱 환하게 빛나며 다가올 최후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마스크는 완전히 벗겨졌고 자비 없는 전쟁만이 남았다. 타이탄 그룹 본사 최상층, 강민혁의 집무실은 마치 전쟁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쉴 새 없이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민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중앙 스크린을 노려보며 자신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이서진과 아이들이 벙커에서 보낸 1차 폭로 데이터는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민혁은 막대한 자금력과 로비를 통해 아직 버티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히든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금융, 언론, 그리고 물리력을 동시에 동원한 총력전이었다.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플랜 오메가를 실행해 넥서스 캐피털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서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리고 청소부 팀을 보내. 이번엔 실패하면 안 돼. 아이들만 산채로 데려오고 이서진은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그의 명령은 잔혹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었다. 민혁은 이서진이 아무리 천재 해커라고 해도 현실 세계의 무력과 자본의 파도를 동시에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천재 놀이는 여기서 끝이다. 같은 시각 서진의 지하 벙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서진은 아이들에게 민혁이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방어와 역공을 동시에 준비시켰다. 놈은 우리를 고립시키려 할 거야.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군대라는 걸 잊지 마. 서진의 말에 5 아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도윤은 메인 서버의 방화벽을 최대로 올렸고 둘째 시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첫 포문은
금융시장에서 열렸다. 타이탄 그룹이 동원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넥서스 캐피털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다. 순식간에 수천억 원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넥서스 캐피털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민혁은 넥서스 캐피털을 부도 처리하여 서진의 경제적 기반을 없앨 심산이었다. 엄마, 놈들이 자금 회전율을 조작해서 우리 계좌를 동결시키려 해요. 이대로라면 10분 안에 부도 위기예요. 시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시우에게 눈짓을 보냈다. 시우야, 보여줘. 네가 설계한 블랙홀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시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띄었다. 알겠어요. 놈들의 돈을 몽땅 삼켜버릴게요. 시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미리 준비해둔 유령 법인들의 계좌를 활성화했다. 타이탄 그룹이 쏟아낸 매도 물량을 시우가 만든 수백 개의 분산 계좌가 바닥에서 받아내기 시작했고, 동시에 타이탄 그룹의 자금줄인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를 역으로 추적하여 동결 코드를 심었다. 타이탄 그룹의 자금 운용팀은 패닉에 빠졌다. 회장님, 공매도가 먹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물량을 전부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외 비밀 계좌들이 접근 거부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고작 12살짜리 꼬맹이가 내 수석 펀드 매니저들을 이겼다는 거야? 시우는 단순히 방어만 한 것이 아니라 타이탄 그룹이 공격에 쓴 자금을 묶어버려 그들의 유동성 위기를 유발한 것이었다. 금융 천재 시우의 완벽한 승리였다. 금융 공격이 막히자 민혁은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방송국의 이서진이 아이들을 학대하는 듯한 조작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의 서진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는 광기 어린 모습이었고, 이는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서진 구속하라. 악마 같은 엄마라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벙커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막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곧이어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이건 예술에 대한 모독이야. 감히 가짜로 우리 엄마를 더럽히다니. 수아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 분석 툴을 실행했다. 그녀의 천재적인 시각적 감각은 영상 속의 미세한 픽셀 오류와 광원 불일치를 단숨에 찾아냈다. 수아는 영상 프레임 단위로 조작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원본 데이터가 합성되는 과정을 역추적하여 시각화했다. 도윤 오빠, 내가 만든 진실의 캔버스 영상, 방송국 송출 서버에 띄워줘. 수아의 요청에 도윤이 즉시 화답했다. 전국의 TV 화면과 5개 전광판이 지직거리더니 민혁이 유포한 영상이 멈추고 수아가 만든 분석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AI로 조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민혁의 지시를 받는 조작팀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공개되었다. 대중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타이탄 그룹으로 향했다. 예술 천재 수아의 날카로운 눈이 거짓된 여론을 찢어버린 것이다. 두 번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민혁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수단인 무력 동원을 명령했다. 다 필요 없어. 청소부들 투입해 문을 폭파해서라도 들어가. 저택 주변에 매복해 있던 최정예 용병 부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반 경호원과는 차원이 다른 살인 병기들이었다. 그들은 군용 폭약으로 1층 방탄 유리를 폭파하고 저택 내부로 진입했다. 벙커 입구까지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지호는 모니터를 보며 주먹을 풀었다. 이제 내 차례네. 서진은 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지호는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 걱정 마세요. 하은 누나가 준비해준 선물도 있으니까요. 지호는 벙커 문을 열고 나가는 대신 저택 내부에 설치된 스피커와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패널 앞에 섰다. 셋째 하은이는 미리 저택 곳곳에 환기구에 특수 제작한 수면가스와 미세가루를 배치해 두었다. 용병들이 거실에 진입하자 하은이가 신호를 보냈다. 지호야, 지금이야. 지호가 버튼을 누르자 환기구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용병들은 방독면을 쓰고 있었지만 하은이가 만든 가루는 피부에 닿으면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을 유발하는 특수 화합물이었다. 용병들이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사이 지호는 저택의 조명을 끄고 야간 투시경을 쓴 채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무술 천재인 지호는 어둠을 이용해 용병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타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으악, 보이지가 않아. 어디서 공격하는 거야? 용병들은 지호의 기척조차 느끼지 못한 채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지호는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택의 지형지물과 심리전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대장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지호가 던진 잼통이 정확히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지호는 날렵하게 날아올라 회전 발차기로 대장의 턱을 가격했고 거구의 남자는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우리 가족 건드리면 아주 혼난다고 했지. 지호는 쓰러진 용병들 위에서 승리의 포즈를 취했다. 모든 공격 수단이 막히자 강민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어린아이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타이탄 그룹 본사의 모든 전광판과 모니터가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칠흑 같은 화면 위에 하얀색 해골 마크와 함께 판텀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서진이 직접 나선 것이었다. 강민혁, 이제 내 차례야. 네가 숨겨둔 가장 더러운 비밀을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다. 서진의 목소리가 민혁의 집무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도윤과 함께 타이탄 그룹의 가장 깊은 곳 오메가 서버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민혁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약점을 잡아 협박했던 리스트, 불법 생체 실험의 희생자 명단, 그리고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주했던 범죄 기록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서버실로 달려가 전원 코드를 뽑으려 했지만 이미 서진이 시스템을 장악하여 물리적인 전원 차단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안 돼. 멈춰. 제발 멈추라고. 민혁은 모니터를 향해 애원했지만 데이터 전송반은 멈추지 않고 100%를 향해 달려갔다. 서진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기 전 모니터를 통해 민혁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 구현이지. 네가 파괴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대신해서 내가 심판하는 거야. 서진의 손가락이 가볍게 키보드를 눌렀고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다. 순식간에 타이탄 그룹의 모든 비리 자료가 검찰청, 청와대,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언론사로 발송되었다. 동시에 타이탄 그룹 본사 건물 외벽의 대형 스크린에도 그 증거들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경악하며 화면을 바라보았고 타이탄 그룹의 로비에는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민혁의 전화기는 빗발치는 항의와 소환 통보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제국이, 그의 야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6년 전보다 더 처참하게 패배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회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명예와 미래, 그리고 가족이 될 수도 있었던 아이들의 인정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헛웃음을 흘렸다. 괴물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지하 벙커에서 서진과 아이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가 이겼어.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아이들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해맑게 웃고 있었고 서진은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너희들이 엄마를 지켜줬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다.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았어. 강민혁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법망을 피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기를 박아야 해. 도윤은 엄마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놈이 숨겨둔 해외 은닉 자금 전부 기부단체로 이체할까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 돈은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돌려놔.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놈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그때 저택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민혁이 부른 가짜 경찰이 아니라 서진이 보낸 증거를 보고 출동한 진짜 경찰 특공대였다. 이서진 씨, 괜찮으십니까? 경찰입니다. 확성기 소리에 서진과 아이들은 벙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거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쓰러진 용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은 긴 밤의 끝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 서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경찰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경찰팀장은 서진과 아이들의 무사함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보해 주신 증거 덕분에 강민혁 회장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금 본사로 체포조가 급파되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집안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겁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이제 세상은 이서진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거대 악에 맞서 싸워 이긴 영웅이자 천재적인 아이들을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로 기억될 것이었다. 하지만 서진에게 그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5개의 작은 손. 바로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다시는 숨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진 재능이 세상을 더 밝게 비추는 데 쓰이도록 이끌어 주겠다고. 한편 타이탄 그룹 회장실 문이 부서지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강민혁은 창가에 서서 무너져가는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서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증오와 패배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후회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철창뿐이었다. 강민혁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을 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스포트라이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던 타이탄 그룹의 회장은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범죄자로 전락해 있었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그의 혐의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지만 강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등 뒤로는 이서진과 아이들이 밝혀낸 추악한 범죄의 증거들이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시민들은 그에게 계란과 오물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것은 오만했던 독재자의 완벽하고 처참한 몰락이었다. 이서진은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통쾌함보다는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다. 그녀의 옆에는 5 아이가 나란히 서서 아빠였던 남자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은 묵묵히 엄마의 손을 잡았고 시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화면을 껐다. 아이들에게 강민혁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을 위협했던 괴물일 뿐이었다. 이제 그 괴물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었다. 강민혁의 구속과 함께 타이탄 그룹은 공중분해되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회사의 자산을 동결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넥서스 캐피털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서진은 시우의 천재적인 금융 설계를 바탕으로 타이탄 그룹의 건실한 계열사들을 인수하여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피해를 입은 하청 업체들을 구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녀는 단순히 적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서진의 정체에 대한 세상의 관심도 뜨거웠다. 전설의 해커 팬텀이 바로 넥서스 캐피털의 여성 CEO라는 사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일부에서는 그녀의 해킹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론은 압도적으로 그녀를 지지했다. 그녀가 해킹을 통해 거대 악을 심판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은 그녀를 현대판 의적으로 만들었다. 결국 정부는 그녀의 능력을 국가 안보를 위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별 사면을 결정했고 서진은 음지에서 활동하던 해커에서 양지의 보안자문위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서진의 저택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부서진 현관문은 더 튼튼한 방탄 소재로 교체되었고 아이들이 망가뜨렸던 정원도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졌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어진 서진과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째 도윤은 화이트 해커 그룹을 결성하여 국가 기관망을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를 막는 데 앞장섰다. 그는 최연소 보안 컨설턴트로 활약하며 엄마의 뒤를 이어 디지털 세상의 수호자가 되었다. 둘째 시우는 청소년 경제 포럼을 창설하여 올바른 금융 지식을 전파하고 넥서스 캐피털의 최연소 이사로 등재되어 탁월한 투자 감각을 발휘했다. 사람들은 그를 리틀 워런 버핏이라 부르며 그의 행보를 주목했다. 셋째 하은이는 자신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을 다국적 제약회사와 공동 연구하기로 계약했다. 그녀의 연구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최연소 노벨 의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넷째 지호는 세계 청소년 무술 대회에서 전 종목을 석권하며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그는 단순히 힘만 쓰는 무도가가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무도, 정신을 전파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막내 수아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그림들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가족의 사랑과 용기가 강렬한 색채로 표현되어 있었다. 전시회는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했고 평론가들은 그녀를 영혼을 치유하는 천재 화가라고 극찬했다. 다섯 아이는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시게 성장하며 강민혁이 씌우려 했던 도구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다. 강민혁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기 위해서였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민혁은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오만함과 도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회한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눈부시게 성장한 아이들과 당당한 서진의 모습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수화기를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당신이 없어도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니까. 민혁은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뒤늦게야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서진은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다. 교도소를 나선 가족은 근처의 공원으로 향했다. 파란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단풍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고 웃음을 터뜨렸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6년 전 만삭의 몸으로 도망치듯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두려움과 막막함 뿐이었지만 지금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한 명씩 손을 잡았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지호가 배를 문지르며 묻자 시우가 핀잔을 주었다. 너는 먹을 생각밖에 안 하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외식하자. 도윤이 제안했다. 그래요. 수아 전시회 성공 기념으로 엄마가 쏘세요. 하은이가 맞장구 치자 서진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은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넥서스 캐피털 회장님의 카드는 한도가 없단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진을 끌어안았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 창가에 앉은 6가족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은 지나간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다가올 미래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서진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아이들은 각자의 주스 잔을 부딪히며 크게 외쳤다. 위하여. 쨍하는 맑은 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밤하늘에 뜬 밝은 달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5명의 천재 아이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쓴 팬텀으로 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서진이자 5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할 것이었다. 강민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들의 앞길에는 오직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서진에게는 이제 그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다. 도윤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수아와 하은이는 잠이 들었고 시우와 지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진은 이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지난 날을 회상했다. 폭풍우 같았던 시간들, 절망의 끝에서 피워낸 희망의 꽃.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마, 도착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서진은 눈을 떴다. 집 앞에는 보안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가족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잠든 동생들을 업고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진은 잠시 현관 앞에 서서 밤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흙내음과 풀내음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문을 열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에필로그 1년 후 서울시립미술관의 메인홀은 수많은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천재소녀 화가 이수와 특별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전시장 입구에는 각계각층에서 보낸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타이탄의 몰락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넥서스 캐피털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화환이었다. 서진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전시장의 가장 안쪽 하이라이트 구간에는 거대한 캔버스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나의 슈퍼 히어로. 그림 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5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무기를 들고 서 있었고 그들의 중심에는 망토를 두른 여전사가 빛나는 검을 들고 어둠을 베어내고 있었다. 여전사의 얼굴은 서진과 꼭 닮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훨씬 더 강인하고 자애로웠다. 그림 앞에 선 관람객들은 그 압도적인 에너지와 감동적인 서사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전시장 한편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훤칠하게 자란 4명의 소년 소녀가 등장했다. 도윤, 시우, 하은, 지호였다. 그들은 막내 수아를 축하해주기 위해 각자의 바쁜 일정을 쪼개 달려온 것이었다.
수아는 오빠와 언니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고 카메라 플래시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담기 위해 연신 터졌다. 서진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누가 봐도 완벽하고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하고 있었다. 도윤이 서진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엄마, 방금 청와대 보안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국가 보안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역을 엄마가 맡아주셨으면 한대요. 서진은 피식 웃으며 도윤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다. 글쎄다. 나는 이제 은퇴하고 너희들 매니저나 할까 했는데 도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 에이, 팬텀이 은퇴라니요. 세상이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걸요? 서진은 그림 속의 여전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6년 전 홀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키보드를 두드렸던 그 외로운 싸움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의 아이들이 그리고 그녀가 지켜낸 세상이 그녀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진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전시장 밖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자, 우리 가족의 다음 미션은 뭐지? 서진의 질문에 5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다. 세상을 더 멋지게 만드는 거요. 그들의 힘찬 목소리가 미술관의 높은 천장을 울리며 퍼져나갔다. 해커 엄마와 5명의 천재 아이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시련도 이들의 빛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